DNA입니다. DNA는 다 알고 있다라는 주제인데요.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던 장기 미제 사건들이 DNA 분석 기법의 발달로 또 범인들이 속속 밝혀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들이 밝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통쾌하기도 하고 뭔가 정의가 실현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변호사님 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DNA로 막 범인을 막 몇십 년이 지나서 잡고 이런 게 드라마 속 막 미드에 뭐 CSI 뭐 이런 곳에서만 나오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사를 찾아보니까 과학이 이 범죄를 정말 색출해내는구나. 완전 범죄라는 건 이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그쵸. 들면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영화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네. 그렇고. 근데 이게 정말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들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사건들인데 지난해 있었던 일이에요. 강원도 원주에서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달아난 5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DNA 보니까 13년 전에 발생한 이 10대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겁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다 드러나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범죄는 없구나. 과거에 막 10몇 년 전에 일이더라도 덜미를 잡히는 거나라고 알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던 건데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50대 남성이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당연히 그 뒤를 쫓은 경찰들에게 잡혔고 적발이 됐는데요.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DNA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2009년도에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던 여중생 성폭행 미제 사건의 DNA랑 일치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여중생이 어떤 피해를 당했냐면 하교를 하다가요. 이게 2009년 6월경이었는데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정말 모르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범인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계속 남아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DNA 최근에 채취한 것과 분석을 해봤더니 그 과거의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를 하는 것을 법원이 딱 그 경찰이 잡아냈고 지금 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중생 성폭행범을 밝혀내지 못했던 2009년 그 이후에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악질적인 범죄였던 게 하교하는 여중생을 그냥 뒤를 밟아서 집에까지 쫓아가서 성폭행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DNA 결과가 나오니까 이 성인이 된 거예요. 이 여중생 그렇겠죠. 당시의 피해자도.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한번 그 조사에 협조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흔쾌히 이 수사에 응해줬고 과거의 일이지만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자로서는 범인이 또 잡히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불안감과 공포심이 계속 남아있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적극적으로 이번 수사에 임했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또 이 아픈 기억을 잘 끄집어내서 수사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중생일 때 이런 피해를 입고 성인이 돼서도 얼마나 그 범인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불안하게 좀 매일매일을 지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사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30대 남성이 본인이 입양아라서 차별을 받았다면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반전이 밝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반전을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DNA였습니다. 이게 지난 10일에 그 서울 양천구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모와 형을 흉기로 좀 잔혹하게 살인을 한 건데요. 이 용의자가 본인이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3명을 죽였다, 살해를 했다라고 해서 소방당국이 긴급하게 경찰로 연락을 취했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 신고를 한 용의자를.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자초지정을 따지고 봤더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사실 입양한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좀 고충이 컸고 학대를 받아서 이런 강력범죄에 이르게 됐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뭐 양형이나 다른 과정 중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반전은 DNA 결과를 해봤더니 입양아가 아니에요. 이 살해당한 부모님의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범행 과정이 굉장히 좀 계획적이고 치밀했고 또 현장을 보니까 현장 역시 굉장히 좀 잔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흉기로 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케이스인데 이미 3일 전부터 치밀하게 흉기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경찰 조사가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용의자가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본인도 손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 흉기를 휘둘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하나의 사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경찰은 당연하게도 존속살해 혐의 적용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정신과 진료 기록이 또 있었나 봐요. 이런 부분은 또 실제 재판이 진행될 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마 본인은 심신미약이다, 심신상실이다 이런 주장을 펼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아주 손쉽게 좀 면죄부를 받기 위한 변론 전략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2018년도에 원래는 형법에 심신장애,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으면 이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냐? 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부분은 우발적이었다. 계획적이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 정신을 잃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법이 제정비가 되는데 이런 심신 장애를 이유로 들더라도 감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판사의 재량을 넓혀주는 범위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실무에서 형사 재판을 해보면 심신상실 장애 이런 이유로 면책을 더 이상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내가 그때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게 뭔가 형사재판에서 주장하는 단골 손님처럼 네. 들리던 주장이었는데 더 이상은 그런 걸 이렇게 좀 쉽게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정신과 진료 기록도 남겨놓고 내가 실제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입양하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양아라서 차별을 받아서 내가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언뜻 그냥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고통이 좀 컸겠구나. 뭔가 아동학대 등에 장기간 노출됐는데 미성년자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뭔가 이런 고통을 실제로 외부에 알리진 못했구나라고 좀 기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노리고 실제로는 본인이 입양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지어낸 거 더 악질적이라고 어떤 공판 단계에서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존속살해 적용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좀 처벌 네. 수위는 어떨까요? 사실 일반 살인도 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정돼 있습니다. 5년 이상이란 건 최소 5년을 넘기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존속살해는 당연하게도 본인의 존속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 범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법정형 자체가 살인보다도 더 높은 7년 이상의 형 그리고 무기징역 사형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거짓으로 항변했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과 이런 형까지 아주 일가족을 살해했다는 점으로 인해서 가중처벌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 해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해외에서도 이 DNA 분석을 통해서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약 60년 전에 벌어졌던 성폭행 살인범 누군지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60년 전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지? 그러게요. 과학기술이 정말 진일보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 경찰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64년도에 이 지역의 9살 소녀가 목이 졸린 채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DNA를 통해 가지고 이 폭행 전과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바텐더로 일했던 용의자를 딱 특정해낸 겁니다. 제임스 폴 포르테로라는 사람으로 됐는데 잡고 봤더니 이 사람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봤더니 이 피해 아동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가족과도 뭐 관계도 없는 그냥 면식범이 아닌
묻지마 살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용의자 이름까지 확보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봤더니 이게 새로운 DNA 기술로 점점 용의자를 좁혀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유전 계보 전문가를 동원해서요. 가족 계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DNA 정보를 통해 가지고 가계도를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점점 그 부분을 조여서 이 개인까지 특정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잡아놨는데 이 사람은 잡고 봤더니 이미 또 사망을 한 이 가해자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도 있는데 이 3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제 사건 해결 과정 사례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DNA를 통해서 범인이 색출이 되는지 지금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건 또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현장에서 채취한 세포가 불과 15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미비한 DNA 세포만으로 아주 장기 미제 사건의 용의자를 또 특정해낸 건데요. 사건 자체는 198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등굣길에 올랐다가 귀가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사망한 이 소녀 사건, 또 성폭행을 당한 뒤에 사망까지 이르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그 당시 현장이 들판이고 하다 보니까 이 세포를 채취해도 15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유전자와 관련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의자를 좀 특정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의뢰를 받은 이 업체도 상당히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15개 샘플 더 이상은 현장에서 채취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용의자 특정이 가능할 텐데 굉장히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유전자 가계도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좁혀나가니까 용의자가 딱 특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특정해놓고 봤는데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이미 95년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를 특정해내보면 항상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그러게요. 사건으로 수감이 돼 있든지 이미 생을 마감했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범죄는 또 범행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DNA 기법이 상당히 발전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내 DNA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현장을 빠져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극소량의 이 DNA가 채취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사실 범인을 특정하는 거 요즘 기술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얘기를 또 해보면요. DNA 기술 발전으로 좀 해결된 사건, 대표적인 사건 기억하시는 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미제 사건들도 사실 해결된 부분이 많다고 하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10년 동안 이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가 이거 DNA 기법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거 우리 수사를 다시 재개해보자라고 결정이 난 사건이 무려 6,221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건이 사실 그러네요. 수면 아래에 좀 묻혀 있었고 피해자들로서는 범인이 안 잡혀서 그 공포감을 평생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열린 사건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실제로 집계된 그 어떤 수치들을 보더라도 수사를 재개해봤더니 거의 재판까지 넘어가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비율이 4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과를 상당히 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범인 검거에도 또 성공을 하고 나아가서 유죄 입증까지 다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수사기관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양 변호사님 짚어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DNA로 장기미제 사건이 묻혔다가 다시 좀 파악이 된 거는 아무래도 이춘재 사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9차 사건 이 살인 피해자와 관련해서 DNA를 경찰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대조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처제를 그 강간 살인해서 수감돼 있던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는 걸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사건이 재점화가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분도 계셨었죠.
있었잖아요. 네, 이춘재를 그쵸.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 피해가 또 구제되고 회복되는 그런 DNA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춘재 사건을 기억을 하시지만 그 외에도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기 미제 사건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DNA 역할이 굉장히 좀 크게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미제 사건들 다 정말 해결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범행 현장에서 증거물로 이 피의자 DNA를 확보를 해도 사실 이게 DNA 그냥 채취해서 보관을 해놓을 수는 있지만 이게 대조할 또 DNA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DNA는 아무래도 개인의 민감 정보고 이게 선뜻 이걸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 DNA 채취에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최근에 범죄를 저지른 이런 용의자들의 DNA를 채취하더라도요, 과거군과 대조할 수가 없다면 아예 좀 유명무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이미 확보한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DNA 샘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최근에 어떤 이 사람과 맞춰볼 수 있는 이 대조군이 없다면 그렇죠. 과거에 확보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수나 이런 대검 이런 쪽에서는 이 미제 사건을 위해서는 DNA 확보가 좀 관건이다. 이 관련 법도 좀 재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 대비로 그렇다면 이 국가나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DNA 샘플이 어느 정도인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5%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5% 정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범행을 저질렀든 아니든 여러 사유로 DNA를 갖고 있어서 대조군으로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10분의 1밖에 미치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뭔가 범죄라는 건 이미 저질러진 이후에 수습하려면 상당히 피해도 이미 피해자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데 뭔가 DNA 확보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 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일명 DNA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 2010년에 이제 시행이 처음 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과는 비교해서는 글쎄요. 그 뭐 역사가 짧다고 해야 될까요? 그 기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사실은 채취되는 DNA의 누적된 양이라든지 또 대조군이라든지 이게 조금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모든 뭐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다 우리가 DNA를 채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뭐 개인의 정말 신상 정보보다 더 뭔가 내밀한 정보라고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법익이 충돌하는 영역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어쨌든 뭐 개인의 일부 권리를 제한을 하고 우리가 DNA를 채취를 하고 이런 덕분에 사실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좀 분명히 있지 않은가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DNA 분석 관련해서 뭐 해결된 장기 미제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 짚어봤는데 혹시 이런 DNA 분석을 통해서 해결됐으면 하는 뭔가 장기 미제 사건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DNA가 필요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면식범이라거나 아니면 뭐 아는 관계에서 범행의 피해자가 된다면 뭐 DNA가 별도로 문제되지가 않고 그 사람을 딱 지정해서 신고를 하면은 이 범행을 밝히는데 비교적 용이한데 DNA가 필요한 범죄는 그야말로 묻지마로 강력범죄로 이어진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아까 미국의 사례에서도 짚어드렸듯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네. 미성년자들이었고 그런 어떤 약한 존재임을 이용해서 본인을 모르는 상황을 더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정말 DNA 기법으로 잡아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뭐 성인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아동을 상대
상대로 한 이런 성범죄자, 그리고 아이들이 하굣길 이럴 때 혼자 떨어져 있고 친구들과 분리돼서 집에 가는 그런 아이들을 공략해서 이렇게 따라붙어서 강력범죄까지 이른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세포 15개만으로도 지금 범죄자를 분류해내고 잡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좀 더 주안점을 맞춰서 더 이상은 이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또 이 적으로라도 이게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점을 또 사회적으로 알리는 차원에 있어서라도 이런 DNA 기법을 많이 홍보하고 그 기반을 좀 넓혀주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사건들이 매일매일 발생을 하고 처리해야 되는 사건들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 해결하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금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아이, 굳이 뭐 이런 사건들을 드러내서 또 이렇게 한들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이 범인 꼭 잡고 싶다. 그리고 나의 피해를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이 범인이 잡혀야 된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DNA 기법을 10분 활용해서 정말 장기미제 사건들 많이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쏟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